697년에 설립된 이후 베네치아 공화국은 아드리아 해와 지중해에서 주요 해상 권력으로서 주로 소금 거래 덕분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1204년에 베네치아 군대는 현대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크레타 섬을 점령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다음 4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고 17세기 새벽에 이르러 베네치아의 권력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새로운 세계로의 무역 루트가 개방되면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크레타는 베네치아의 통치해 칸디아의 섬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섬에 설립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칸디아를 참조한 것입니다. 칸디아는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인 노소스 궁전의 폐허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기원은 BC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네치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동시에 콘스탄티노플의 힘은 성장하였는데, 이 도시는 부상하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고 수세기에 걸친 불씨는 여전히 두 힘의 심리 깊은 곳에 깊게 묻혀 있었습니다. 1644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대열이 중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몰타 기사단에게 공격당하였고 그들의 배와 승객들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이 대열은 평범하지 않았는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브라임 1세의 하렘 구성원들이 메카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기사들은 정복물과 함께 공격기지였던 칸디아로 이동했다. 오스만인들은 이 모욕에 분노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크레타 침략을 위해 약 6만 명의 병력이 모집되었습니다. 유사트 파샤가 이끄는 침략군은 섬에 상륙하고 4개월 안에 여러 도시를 점령하며 칸디아 자체로 진격하였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반응하려고 애썼고 그들의 제국에서 침략자들의 보급선을 차단하려는 희망으로 다르다넬레스를 막기 위해 해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침략군은 섬에 깊게 뿌리내리고 수도를 점령하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1648년 5월 1일에 오스만군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칸디아는 방어를 준비하고 초기의 교전에서 오스만군이 성벽을 뚫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성전을 준비하면서 오스만군은 도시의 방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다양한 급습과 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물 공급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쳤고 도시는 완강히 항복을 거부했다. 일이 주로 바뀌고 주가 달로 바뀌고 그리고 연으로 바뀌었지만 오스만군이 한 것이 도시의 방어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크레타가 섬이기 때문에 베네치아와 오스만의 해군은 공급품의 흐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1년의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는 여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655년 6월 20일 포위 공격이 7년째 되던 때 베네치아군은 다다넬레스 해협 입구에서 오스만 함대를 결정적으로 물리쳤고 그들 자신의 함선 한 척을 잃은 대신 오스만 함선 9척을 파괴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은 다음 해에 거의 반복되어 포위군에게 공급품을 심각하게 차단했지만 1657년 7월 두 일간의 전투 끝에 오스만 해군이 베네치아의 봉쇄를 뚫고 크레타로 보강군을 보냈을 때 베네치아의 해운 운명은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시는 견뎌냈습니다. 1659년에는 프랑스가 루이 14세 왕 아래에서 도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병력을 파견했지만 대체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666년에 베네치아인들은 차니아시를 되찾기 위한 참담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오스만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오스만은 1669년에 프랑스에 대한 주요 승리를 거두었으며 심지어 프랑스 해군의 가장 큰 배 중 하나인 58포 라테레사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칸디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떠남과 함께 베네치아의 엔지니어인 안드레아 바로지가 칸디아의 방어에 관한 핵심 정보와 함께 오스만에게 변절한 것은 도시의 운명을 급변시켰습니다. 인구는 약화되었고 방어시설은 심각히 파괴되어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성은 겨우 600명뿐이었다. 칸디아는 1669년 9월 27일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항복 조건에 따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소유물을 가지고 칸디아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포위전은 2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당시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연속 포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던 사건들이 없었다면 그 타이틀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으로 뻗어나가는 북아프리카의 알메나 반도에 위치한 것은 스페인의 자치도시 스타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스페인 소유지 중 하나입니다. 북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여러 정착민들이 이 중요한 땅을 장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해협을 통한 중요한 해상 물류 라인을 지배하기 위한 일부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항구가 없는 어떤 국가도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라는 도시가 세워졌고 이 도시는 1668년 1월 1일에 알폰소 6세 왕이 도시를 스페인에 양도할 때까지 포르투갈에 통제해 있었습니다. 당시 특히 스타와 접한 모로코에서는 현지 인구 중에서 유럽 침략자에 대한 불만이 전례 없이 높았습니다. 1672년에 무라이 이스마일 샤리프가 조카와의 권력 다툼을 끝내고 모로코의 술탄이 되었고 그의 권력이 확보되자 그는 기독교인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샤리프는 대부분 검은 노예로 구성된 군대에 의지했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세뇌를 받았다. 잔인한 캠페인 방식으로 인해 유럽인들에게 피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유럽인 노예를 잡아 아프리카 경쟁자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통치 기간 동안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을 맺는 능란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대한 공포를 협상칩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 왕의 권력은 곧 스타 주변의 땅을 휩쓸었고 그곳의 스페인 당국은 다음 타겟이 될까봐 걱정하게 되어 마드리드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찰스 2세 왕 아래의 스페인은 병력을 파견했지만 포르투갈에도 도움을 청하였고 포르투갈은 스타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포르투갈 병력은 도시에서도 주변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으며 그들은 포르투갈이 그들을 정복하러 온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긴장감이 급속도로 고조되었고 1694년에 포르투갈은 철수했지만 그때쯤에는 샤리프가 도시를 정복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벽 안에 갇혀있는 수타의 사람들은 방어를 약화시키고 공급품을 소모시키려는 반복적인 공격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버텼습니다. 1695년 7월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샤리프에 충성하는 군대는 경비 교체를 진행하던 스페인 군대에 대해 대담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잠시 방심한 스페인 군대는 물러나고 술탄의 군대의 선진대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 중앙광장을 점령했습니다. 광장에서 도시의 나머지 부분으로의 도르레교의 철수는 샤리프의 병사들의 추가적인 침투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수많은 스페인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대가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해자와 피에 굶주린 모로코 군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나중에 방역을 조직하고 술탄의 군대를 추방했지만 그들 자신의 병사들이 학살당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육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수탄은 술탄의 병사들과의 계속되는 전투의 압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공급에 의존했으며 공급품은 주로 지브롤터를 통해 왔습니다. 도시는 식량과 무기 외에도 건축 자재가 필요했다. 우선 벽의 손상을 복구하고 차후 공격과 포위에 대비해 도시를 재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망 높은 포르투갈 건축물들이 희생되었다. 5년 동안의 포위 상태가 지나가면서 찰스 2세의 죽음 이후 스페인이 권력 다툼에 휩싸이게 되면서 도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찰스는 그의 손자 필립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왕조가 그들의 왕족 혈통을 가진 후계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16세의 왕자의 합법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궁정이 치열한 다툼으로 내몰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든 주요 국가를 끌어들인 유럽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스타의 사람들은 잊혀진 것 같이 느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주로 바다를 통해 스타를 도와왔던 북아프리카의 인근 스페인 도시들이 갈등에 참여하게 되어 종종 서로 싸우게 되어 포위된 도시로의 물자 공급이 방해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1704년 포위가 10년째 접어들었을 때 영국의 조지 룩 장군이 이끄는 영국과 네덜란드 군대가
지브롤터를 점령하면서 스페인과의 물자 공급과 통신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대공 찰스의 주장을 지지하고 북아프리카의 술탄군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루군 도시를 방문할 때 스페인인 후안 바세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영국에게 항복하는 대가로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포위가 즉시 해제되고 영국군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항상 저항하는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룩이 화가 나서 육지에서의 술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다에서 영국의 포격을 마주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방역에 직면한 지브롤터를 지키는데 너무 몰두해 있던 영국 때문에 그런 공격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 영국의 선박들은 도시의 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을 봉쇄함으로써 술탄의 군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샤리프는 모든 것을 뜻대로 하지는 못했다. 그는 스페인 수비수들에게 가진 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을 충실하게 따르는 지역 부족들로부터의 수많은 반란에 대처해야 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쉽게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자원을 분산시켰습니다. 이 자원들은 이제 거의 자기 완결적인 세계가 된 도시를 짓밟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모든 측면에서 포위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스페인 계승 전쟁은 결말을 맞이하여 필립 5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권력 다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갈등들은 스페인 제국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토로 인해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에는 스페인이 1713년 유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제국에 양도해야 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이러한 영토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717년 8월부터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의 전쟁을 끝내는 1720년 평화조약은 이탈리아의 지도를 1717년 이전의 경계로 복원시켰으므로 이 캠페인은 결국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이탈리아 실패와 이전의 지브롤터 손실은 사실상 스타 인구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이제 마드리드는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20년에 그들은 이탈리아 캠페인의 경험 많은 베테랑만 6,000명의 부대를 모집하고 마침내 26년 동안의 포위를 해제하기 위해 스타로 출발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이 부대들의 영향력은 거의 즉시 모로코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스페인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술탄의 군대를 몰아내어 그들이 후퇴하게 만들었고 결국 스타로의 육로를 열었습니다. 포위를 해제한 말키즈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며 술탄의 병사들을 추격할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스타에서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그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전투는 필요 없다고 결정하고 1721년에 스페인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의 후퇴를 알게 된 샤리프는 적대 행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하였고 다시 한번 도시는 포위 상태에 빠졌고 말키즈는 결국 인구에게 잠시의 휴식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6년 동안 도시는 포위당했지만 1727년 3월 22일에는 이제 술탄이 사망하자 모로코는 혼란에 빠졌다. 계승에 대한 자신들만의 권력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솥에서 보낸 정찰병들은 모로코의 포위군이 자신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술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싸우러 갔음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포위전이 끝났습니다. 두 번의 포위전을 합치면 대작의 군대가 주는 잠시의 휴식을 제외하면 소탄은 총 33년 동안 포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지속된 첫 번째 포위전은 역사상 가장 긴 연속 포위전으로 간주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가지고 포위된 도시의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포위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긴 포위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